안녕하십니까. 오늘 CS 리더스 관리사 문제풀이를 진행할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챕터 1의 CS 개론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란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활동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마이클 해머겠죠. 올리버, 굿맨, 데이비드 마이스터, 웨이스트브룩과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결과물과 집합에 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답은 마이클 해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마이클 해머의 연결고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 중에 프로세스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 있다고 파악되는 프로세스로 고객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만 제공되면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실 때 최소한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가치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최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는 의미로 기반 프로세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프로세스들은 기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경쟁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고 2번은 변형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상 이 지원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 나머지 것들을 다 지원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통 문제가 나올 경우 최소한의 가치라고 해서 기반 프로세스를 답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반 프로세스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품질 기능의 전개에 대한 이야기 나왔네요. 이 품질 기능의 전개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와 사업 목표 결정에 도움을 준다. 맞죠.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세 번째도 제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보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경영자의 요구와 고객 속성 사이에 정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서비스의 본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 굉장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보통 서비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객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 관점으로 보려면 우리는 경영자의 요구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고객 속성이 아니라 기술 속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까지 보시면, 5번 보기까지 보시면 고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품질 기능 전개의 속성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서 이 5가지 중에 4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품질의 집 이야기가 나왔네요. 품질 기능 전개와 함께 품질의 집, 이것도 굉장히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생각하려면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품질의 집이라는 건 고객의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술적 속성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소리가 기술적 속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5번입니다. 상호작용, 당연히 구성 요소에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객의 요구, 경쟁사의 비교, 품질 특성까지 품질의 집에 들어가는 품질 기능 전개에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자사제품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품질의 집, 품질 기능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는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 집중도와 상호작용 개별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상호작용
개별화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높음 단계라는 거 파악하시고 여기는 낮음 단계. 이번에는 노동 집중도. 여기가 낮음, 여기가 높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고 노동 집중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전문 서비스라고 하죠. 전문 서비스. 자, 여기는 법률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제대로 코칭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전문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상호작용 개별 서비스는 낮고 노동 집중도가 높은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대중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중 서비스. 여기에는 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노동 집중도가 낮고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은 것은 우리가 서비스 팩토리라고 합니다.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 팩토리에는 우리가 호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고 노동 집중도가 낮은 것을 우리가 서비스 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수리센터 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여기에 관련한 문제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려보시고 이 개념을 항상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항공사, 두 번째 도매업, 변호사, 수리센터, 건축가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노동 집중도가 낮고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은 업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비스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수리센터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 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에 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고객 만족의 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반응인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슨과 도보는 기대를 속성 발성에 대한 확률이라고 가정할 때 신념은 태도를 형성하는 기초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 결정에 대한 적용 수준의 역할도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감정적 반응이다라기보다는 태도적 반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태도의 관점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수라만 자의다물과 베리는 서비스의 지각 품질은 기업의 전체적인 우수함 혹 탁월함에 대한 소비자 판단으로 만족은 구매 또는 소비 후 지각 품질에 선행하고 이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품질이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품질의 관점이다라는 거 빠르게 찾아내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올리버는 만족은 구매 후 태도에 선행하고 영향을 주며 불확인을 중심으로 하는 뜻밖의 일과 생각하지 못한 변수를 포함하지만 태도는 불확인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태도적 관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보기 한번 볼게요. 웨스트브룩은 감정 처리 과정은 인간 행동에 동기를 주는 원천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 바로 정답 찾으실 수 있겠죠. 감정 처리 과정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적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고 4번을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올스하브스키는 지각 품질은 몇 가지 점에 대한 제품의 전체적 태도와 유사하며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종합적, 영속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태도라는 거 바로 태도적 관점이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개인은 교환관계에 있어서 투입한 노력에 비교해서 자신의 성과를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문제입니다.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 교환관계라는 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입한 노력,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보상받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노력과 성과가 같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를 빠르게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1번은 기대 이론이었어요.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과를 보상받으려고 한다와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2번 성취욕구 이론. 이 성취욕구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
보상과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XY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질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다. 4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다.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공정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너도 이만큼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만큼 노력했어. 너가 이만큼을 보상해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공정성 이론이 되겠죠. 5번 기대불일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대를 1만큼 했는데 여기에서 0.5만큼의 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기대가 불일치해서 고객은 결국 불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대가 1이었어요. 근데 성과가 2가 났다라고 하면 그 기대 불일치 이론에 의해서 만족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7번의 정답은 공정성 이론이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CS 경영 나왔습니다. 성공 요인을 찾아야 돼요. 알맞지 않은 것이죠. 우리 문제 볼 때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항상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 권위적인 조직 문화가 있을 때 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창의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권위적인 조직 문화라기보다는 유연한 그리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3번 보기까지 한번 볼게요.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 그렇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제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만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프로세스 기법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고객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8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서비스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한 방어 전략. 자, 방어 전략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방어 전략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방어 전략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 세 가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지 전략이 있고요. 보복 전략이 있고 적응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 적응 전략.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어떤 게 해당하느냐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우선 우리 거꾸로 적응 전략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적응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패키지 강화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를 강화해서 고객들이 이 패키지에 적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방어 전략의 한 가지 방법이고, 보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고객 요금 할인을 통해서 이 방법, 전략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봤을 때 정답은 바로 5번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좀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지 전략에 뭐가 있고 보복, 적응에는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예요. 기업의 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업무 수행의 진척도, 과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현상을 파악한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영기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경영기법이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나온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과도 좀 연계하시다 보면 다른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MOT는 우리 접점이죠. 그래서 뭐 CSM, BPR, MBWA, TQM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현장
배회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 배회 경영 중에 맞는 것은 바로 4번이에요. MBWA가 현장 배회 경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간혹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드스트롬 백화점과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 여기까지 했고요. 1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한 사건이나 과거의 행동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쉽게 관찰이 가능한 인과적 묘사. 자, 인과적 묘사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화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지만 이러한 지각이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보기에 인지 부조화라고 나왔습니다. 이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실제로 그냥 인지가 부조화되게 되는 거죠. 내가 인식한 것과 실제 행해지는 것이 부조화가 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기대 불일치도 우리 아까 이야기 한번 했었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과 불만족에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3번 귀인 이론은 원인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명확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귀인 이론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공정성 이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성 이론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성과도 이만큼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고, 5번은 가치지각 불균형 이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지각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와 지각이 일치했을 때만 우리가 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인과적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귀인 이론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여기까지 봤고요. 1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고리 스톤이 나왔습니다. 그레고리 스톤. 이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유형 중에서 기대와 태도를 관점으로 분류한 편의적 고객. 자, 편의적 고객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편의적 고객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편의적 고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투자한 시간, 비용, 노력에 대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고객. 이거는 경제적 고객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식적인 서비스보다 자기를 인정하는 서비스. 이거는 우리 개인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보기 보시면 추가로 드는 비용에 상관없이 맞춤 서비스를 중시. 이 맞춤 서비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추가로 드는 비용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얼만큼 들어도 내 몸이 편하면 얼마든지 투자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편의적 고객이 되겠습니다. 편리하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고객을 편의적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에 큰 비중을 두는 고객.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 간의 교류를 선호하는 고객은 마찬가지로 개인적 관점을 가진 고객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의적 고객, 개인적 고객, 경제적 고객, 윤리적 고객, 이런 카테고리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13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과 자율, 그리고 내재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고, 타인으로부터,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외재적 욕구. 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나야 되는 게 있겠죠. 우리 보기를 보면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리적 욕구 1단계에 해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 욕구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존경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단계별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바로 존경 욕구겠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존경받는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을 때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입니다. MBTI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격 유형 지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마이어브릭스 모녀에 의해 개발된 이론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성격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고객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맞을까요? 이 MBTI가 나오게 된 것은 실생활에 좀 응용하기 좋으라고, 유용하게 쓰이라고 이 성격 유형 지표를 심리검사 형태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격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좋고 나쁨을 이 성격 유형 지표인 MBTI로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볼까요? 3번, MBTI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다. 맞겠죠? 자, 네 번째, 성격 유형은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등이 있다. 맞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 보기는 자신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통해 인간관계와 일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것이다도 마찬가지로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마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의사소통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한번 봐야 되도록 할 텐데, 우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의사소통 유형. 첫 번째로는 진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지성이 있고요. 그리고 타당성, 이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한눈에 보이는 오답이 있습니다. 1번 진리성, 2번 진지성, 타당성, 이해 가능성 모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유형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유형성이라는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성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중에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의 정답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네,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RM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CRM이라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 중에서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조직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있다가 되겠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고객 관계 관리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나머지 보기들도 같이 볼게요. 자,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객 중심이라는 것은 관계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충분한 노하우와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맞겠죠? 자, 복잡한 시스템 및 고객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 빠르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RM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CRM의 분류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이 다음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직과 고객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전방위 업무를 지원한다. 업무를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운영적 CRM이 되겠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적 CRM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나오자마자 1번 보기로 나왔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바로 빠르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풀어봤고요.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하리의 창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고립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고립형이라는 걸 찾으려면 어떤 영역인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하리의 창에 어떤 영역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리의 창. 자, 영역 네 가지가 있어요. 우선 맹목적 영역이 있고요. 공개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영역이 있고 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중에 어떤 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맹목적 영역이라는 것은 자기주장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지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신중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숨겨진 영역이 바로 고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영역과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고립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영역 중에서 해당하는 게 바로 숨겨진 영역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5번이다라고 하는 걸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인지각의 오류화 경향 중 중심화 경향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행복 추구 본능 때문에 타인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우리가 관대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한번 볼게요. 타인을 평가할 때 어느 극단에 치우쳐 오류를 발생시키는 대신 적당히 평가하여 오류를 줄이려는 형안.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심을 잡고 판단하는 중심화 경향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도 한번 마저 볼게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신과 비교하여 남을 평가하려는 경향. 이걸 우리가 투영 경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영. 누군가에게 투영한다고 얘기하죠. 투영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투, 생김새, 종교, 인종, 국적, 성별 등에 의해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중심화 경향이랑 굉장히 거리가 있겠죠. 한두 가지 사례를 보고 대상 집단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경향은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경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모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테레오타입 경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2번이었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대방의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사회적 차원의 교류와 심리적 차원의 교류의 양쪽이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교류 형태. 자, 우리 교류 형태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떠올려 봐야 되겠죠.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약간은 비슷한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갈등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다른 의미라는 것은 갈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는 갈등이 없는 무갈등 이론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교차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차 교류라는 것은 갈등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 대인교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면교류도 다른 의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의미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과는 좀 상이하다라는 개념적 이유를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상호교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미라는 이 핵심 키워드에 부합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갈등 이론인 교차교류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무형적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 그래서 서비스 종업원과의 상호관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에 해당하는 정의를 얘기하라고 했네요. 자, 여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상호관계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를 봤을 때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통 정답은 거의 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셨을 때 상호관계를 보셨으면 보기에서도 인간 상호관계론적 정의 쉽게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이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 봉사론적 정의와 상호관계와는 관련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론적 정의와 상호관계, 이 연관성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것도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속성론적 정의에 관해서도 상호관계라는 것을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활동론적 정의와 상호관계도 조금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인간 상호관계론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라는 것은 내부 직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업원과의 상호관계에서부터 발생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내부 직원의 만족이 결과적으로 외부 직원으로 가서 무형적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으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스택의 유형성 스펙트럼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우리 외울 게 굉장히 좀 많았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유형성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성 부분, 소금이 가장 큰 범위로 해당하게 되고 청량음료, 그리고 세제, 그 다음 자동차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유형성과 무형성을 합한 것, 패스트푸드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무형성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성은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쓸게요. 무형성은 순서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우리가 투자 관리, 그리고 컨설팅,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형성 이론을 고르라라고 하니까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업종은 이 중에서 교육이 최상위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무형성 업종에서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유형성을 찾아라, 유형성과 무형성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러블하게 서비스 제공자의 재량권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이 문제를 풀려면 이 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서비스 특성상 주문에 대한 대응 범위입니다.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혹은 불특정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직원 재량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직원 재량이 넓으냐 좁으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성상 주문에 대한 범위도 넓고 직원의 재량의 범위도 넓은 것은 우리가 법률 서비스를 들 수 있어요. 법률 서비스, 그리고 뭐 가해, 가정지도 같은 거 들 수가 있고, 주문에 대한 범위가 불특정 관계이고 직원 재량의 범위가 넓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대형 교육,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특성상 주문에 대한 범위가 넓고 직원의 재량의 범위가 좁은 것을 우리가 호텔이나 그리고 뭐 전화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문에 대한 대응 범위가 불특정 관계이고 직원 재량의 범위가 좁은 경우를 우리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러블하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전부 다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형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갈 것은 니은이 되겠죠. 그러면 보기에서도 니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러블하게 관한 개념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서비스의 특성이 아닌 거, 너무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첫 번째로는 유형성이라는 게 나왔고 두 번째로는 무형성, 세 번째로는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 나왔습니다. 자, 서비스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비스는 물건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무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무형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유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개념인 유형성을 선택하시는 게 아닌 것을 찾는 것을 찾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 서비스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유형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이 직접 참여에 의한 서비스를 창출한다. 맞죠? 고객의 직접 참여에 의한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맞고, 두 번째. 인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관광수요의 계절성 수요가 불규칙적이다. 그렇죠. 봄에 갈 곳, 겨울에 갈 곳, 여름에 갈 곳, 가을에 갈 곳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 네 번째. 관광 서비스는 모방이 쉽다라는 거. 자, 이 개념을 파악하려면 2번에 대한 보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2번, 인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했죠. 우리가 인적 서비스라는 것은 개별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인적 서비스, 사람이 다 똑같이 응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방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기까지 보시면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 환경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관광 서비스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6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리더십 나왔습니다. 내부적 리더십 요소를 찾으라고 했어요. 내부라는 걸 명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직 가치와 방향이 내부적 리더십에 속하겠죠. 조직 가치와 방향, 비전과 미션은 내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 성과와 기대 수준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 거고,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라는 관점도 내부적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학습을 하는 이런 조직 문화의 관점도 내부적이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사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서 정답 5번 고르시면 확실하게 맞추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내부적 리더십 그리고 외부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두시면 문제 풀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27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커트라이맨이 제시한 우수한 리더십의 7가지 특성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특성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커트라이맨이 제시한 우수한 리더십.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봤을 때 하나가 아닌 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우리 자연스럽게 이 커트라이맨의 우수한 리더십 특성이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외워가시는 거예요. 문제를 푸시면서. 자, 첫 번째, 강력한 추진력이 우수한 리더십의 특징이다. 맞죠? 그리고 합리적인 목표 맞을까요? 자, 3번 계속 볼게요. 일에 대한 열정 맞겠죠. 그리고 조직화 맞겠죠. 그리고 기업 문화의 변화도 맞습니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2번을 보시면 합리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물론 합리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것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리더라고 했을 때는 합리적인 목표보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 자, 28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 골먼이 정의한 감성 리더십의 감성 역량 4가지 중에 구성원의 감정이나 상태를 깊게 이해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구성원의 감정이나 상태를 깊이 이해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자기 인식 능력이고, 자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도 본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3번, 사회적 인식 능력.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구성원이라는 것은 나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구성원의 감정이나 상태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뭐 관계관리 능력, 그리고 자기절제 능력 등도 요 내용에 부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빠르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번도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의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경쟁 우위가 지속되기 위해서 고객 가치 평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희소성 있어야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만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5번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대체 불가능해야만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쓸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었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회적 관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경쟁 우위에 지속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육체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하고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체험 마케팅이라는 거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마케팅 기법이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것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체험, 육체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적인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야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걸로 마케팅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행동인데 1번부터 보시면 인지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마케팅은 체험 육체적과는 조금 다르죠. 이제 인지한다라는 의미는 몸을 쓴다라기보다는 머리를 쓴다라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감각 마케팅이라는 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체험이라는 것과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뭔가 오감을 가지고 하는 거 바로 우리가 감각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계 마케팅 이것도 요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마지막 감성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걸 감성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1 CS 개론에 대한 문제 30가지 풀어봤는데요. 이 30가지 문제에서 중복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문제들을 중복해서 풀어보면서 이론을 명확하게 파악하다 보면 어떤 문제도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예습 복습 항상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